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녀뱃사공을 연모한 암행어사 옛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주세요. 때는 조선말 순조 임금 때였습니다. 섬진강 포구를 향해 바쁜 걸음을 걷고 있는 선비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강상수였습니다. 25은 되어 보이는 상수의 용모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로 사람들로부터 눈길을 받을 만한 비범한 사내였지요. 상수가 막 나루에 도착해보니 이미 나룻배는 저만치 강물을 헤치며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상수가 보니 배는 사공 하나가 노를 젓고 있을 뿐 배 안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쪽 나루에 손님이 없자 빈 배로 하동포구 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짐작이 되었지요. 상수는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사공! 갈 길이 바쁘니 수고스럽지만 배 좀 돌려주시오. 그러자 상수의 소리를 들었는지 배가 멈칫하더니 뱃머리를 돌리는 거였어요. 상수가 안도의 숨을 쉬며 다가오는 배를 보니 노를 젓는 사공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작은 키에 가느다란 몸이었는데 마치 아이가 배를 젓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이윽고 배가 나루에 닿자 상수의 눈은 커졌어요. 사공은 여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수가 잠시 머뭇거리자 사공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비님, 어서 오르시지요. 이 소리에 정신이 든 상수는 허둥지둥 배에 올랐습니다. 배는 하동포구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고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수가 처녀 사공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지요. 뱃머리를 돌리게 하여 미안하오. 내 발길이 급해서 그만. 아닙니다. 괴념치 마시고 저기 강가의 벚꽃을 구경하세요. 이 말에 상수가 하동포구 쪽을 바라보니 강가를 따라 하얀 벚꽃이 만개해 있었지요. 그러나 상수의 눈길은 벚꽃에 잠시 머물렀을 뿐 그의 눈은 노를 젓는 처녀 사공에게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17, 8세는 되었을까? 옷은 비록 남루 하나 단정히 차려입었으며 얼굴은 빛에 그을려 있었으나 수려한 얼굴은 마치 수선화를 보는 듯했고 특히 두 눈은 맑고 깊어 보였지요. 그러나 어른 장단지만한 노를 젓는 그녀의 가녀린 손목은 상수의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낭자의 배부리는 솜씨가 능숙해 보이기는 하오만 그래도 사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노를 좋을 줄 모르니 사내 대장부로서 부끄럽구려. 상수의 말에 사공이 웃음을 보이며 말을 받았지요. 배부리는 건 힘도 있어야 하겠지만 요령이 먼저랍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일이라 그리 힘들진 않아요. 사공일은 원래부터 해왔던 일이오? 아니옵니다. 뱃사공은 할아버지 일이온데 지금 편찮으셔서 제가 나섰지요. 아, 그렇구려. 이렇게 말이 몇 마디 오가는데 배는 벌써 하동포구 나루에 당도하는 거였습니다. 상수가 뱃삭을 치르고 배에서 내리자 처녀 사공이 공손히 배웅을 하는 거였지요. 선비님, 길 조심하세요. 아, 고맙소. 덕분에 강을 잘 건넜소. 상수가 몇 마디 더 말을 전하고 싶어 더듬대는데 나루에 있던 길손들이 배에 오르느라 분주하기에 상수는 그만 입을 봉할 수밖에 없었지요. 길선을 가득 태운 나룻배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섬진강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멀건 있어서 배가 강 중심에 다다라 가물가물해질 때야 문득 정신을 수습하고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갈 길이 바쁜 내 두 다리를 가슴이 막아서고 있으니 이게 웬 조화란 말인가. 내가 넋이 빠졌구나. 상수는 행랑을 고쳐 메고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진주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선비. 강상수는 사원부 종오품 지평이란 관직에 있는 자로 금년 2월 한양을 떠나 삼남지방을 돌아보는 이유는 임금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직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는 김씨 일가의 세도정치가 극심하여 모든 관속들은 김문 일가의 줄을 대기에 아첨을 하니 나라와 백성은 뒷전이었던 어지러운 세상이었지요. 세도정치에 휘말린 순조임금은 정치의 환멸을 느껴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나 그래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강상수를 암행어사로 삼아 탐관오리의 형태와 백성들의 민심을 두루 살피라 명하니 강상수는 하루하루의 일정이 빠듯하여 공무 외에는 잡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객방에 묵은 상수는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충청과 전라를 돌아보니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못 볼 지경 아닌가. 이들의 죄가를 모두 적어 장계는 올렸으나 이 상소문이 상감의 손에 들어갈는지 김문 일가가 차단한다면 이 모든 게 허망한 일이 아닌가. 나라가 어찌 흘러갈런지. 상수는 심란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 밖으로 나왔어요. 다른 휘영청발과 어둠을 고루 비춰주고 있었으나 상수의 가슴은 어둡기만 했지요. 이때 한 줄기 실바람이 불어와 뜰에 있는 벚나무를 흔드니 가지에 있던 벚꽃이 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거였어요. 상수는 꽃비를 맞으며 앙상한 벚나무 가지를 바라보는데 한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섬진강 강가에서 흐드러진 벚꽃을 보았는데 벌써 꽃이 지는구나. 그리고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섬진강 처녀 뱃사공의 수선화 같은 용모였지요. 밝은 둥근 달 속에 처녀 사공의 얼굴이 겹치니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오늘도 그 처녀 사공은 노를 저었을까? 그 처자 이름이 뭘까?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그러다 상수는 쓴 웃음으로 고개를 저었지요. 점잖은 선비 체면에 어찌 처녀의 이름을 묻는단 말인가? 쓸데없는 생각이야. 헌데 참으로 이상하구나. 어찌 내 마음이 자꾸 그 처녀 사공에게 간단 말인가? 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수는 약간의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청렴 강직하며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젊고 기계가 있는 인재들이 든다는 사헌부에 임명되었고 집안 역시 명문이라 상수를 사위 삼겠다는 명문의 여식들이 줄을 서는 형국이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던 자신이었기에 지금의 야릇한 감정을 상수 스스로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석 달 뒤 경상지방을 모두 둘러본 상수는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함양과 장수를 거쳐 대전과 과천으로 올라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으나 상수는 하동길로 발길을 틀었지요. 그 연유는 단 하나, 하동포구 처녀 뱃사공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여러 달 경무에 시달렸음에도 하동으로 가는 상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동포구에 당도해 보니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상수는 하룻밤 묵을 객점과 주막 복로방을 찾았으나 모두 만실이라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요. 이는 장마 탓이었습니다. 연일 내린 폭우로 섬진강은 넘쳤고 급한 물살로 배를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길손과 장사치들이 발이 묶였으니 토방에 앉아 물길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요. 사실 암행어삼 앞에쯤이면 복로방 하나쯤은 비우고도 남았지만 상수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수가 낙담해 있는데 주막 안악이 방도를 알려주었어요. 저 선비님, 강둔덕위에 뱃사공집이 있는데 더러 객들이 묵기도 한답니다요. 아, 그렇소? 그럼 길 좀 알려주오. 상수는 뱃사공이란 말을 듣자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였어요. 주모가 일러준 대로 집을 찾으니 쌀인문이 있는 조그마한 초가였습니다. 상수는 안채를 향해 주인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얼마 후 살인문이 열리며 사공처녀가 얼굴을 내밀었지요. 무슨 용무이신지요? 처녀의 묻는 말에 답도 못한 채 멍하니 처녀의 얼굴만 바라보던 상수가 터둥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 혹 나를 모르겠소? 넉 달 전에 낭자가 저준 배로 섬진강을 건넜소만. 상수의 이 말에 상수의 얼굴을 조심히 보던 처녀가 방긋 웃으며 말하는 거였어요. 아, 배를 돌리게 하셨던 선비님이시군요. 그런데 저희 집에 어쩐 일로? 상수가 비로소 자신이 처한 사정 얘기를 하자 처녀는 할아버지께 엽죽겠다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지요. 곧이어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나왔는데, 아, 네. 손녀에게 들으니 참 딱하게 되었군요. 자, 들어오시지요. 집이 누추하여 송구합니다. 노인이 상수를 방으로 안내하더니 앉기를 권했지요. 방이 두 칸뿐이라 저하고 같이 이 방에서 묵으셔야겠습니다. 상수가 방을 보니 조촐한 세간이 전부였으나 잘 청돈된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노인장, 이거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소. 네, 방값은 넉넉히 치르겠소이다. 선비님, 지나가는 길손이 묵었다고 방값을 받는 사람이 조선 팔도에 어디 있으려고요? 그런 말씀 마시고 편히 지내시지요. 이때 방 밖에서 처녀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아버지, 선비님이 아직 식전일 텐데 저녁상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구나. 그래, 초실아, 어서 상을 들여오거라. 방문이 열리며 초실이 밥상을 들여와 상수 앞에 놓았습니다. 저 선비님, 반찬은 없지만 많이 드셔요. 아, 이거 배가 많소. 고맙소, 낭자. 초실이 살포시 고개를 숙이고 물러가자 노인이 상수에게 수저들기를 권했어요. 자, 반찬은 부실하지만 이 제첩국만은 자실만 할 겁니다. 자, 어서 드시지요. 상수가 밥상을 보니 보리밥과 짠지 그리고 뿌옇게 국물이 우러난 제첩국
한 사발이 있었지요. 상수는 어느 때보다 맛있게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밥상을 물린 상수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노인장은 본시 여기가 고향이요? 아닙니다. 세월이 험난하고 궁핍해서 먹고 살 요령으로 이것저것 떠돌다가 10수년 전에 손녀 하나만 데리고 이곳 섬진강가에 자리를 잡았습죠. 그때부터 뱃사공일로 생계를 꾸려왔지요. 상수가 노인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디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는 초실의 방에서였어요. 노인장, 초실랑자가 글을 읽소? 노인이 이 말에 깜짝 놀라며 일어서서는 방 밖으로 나가며 황급히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뱃사공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다니요. 아마 조실이가 잠을 자며 잠꼬대를 하는 모양이지요. 노인이 나가고 잠시 뒤 글소리는 뚝 멈췄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온 노인이 웃으며 말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군요. 낮에 일을 많이 하더니 자, 선비님도 좀 쉬십시오. 노곤하실 텐데. 상수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조실랑자가 글을 읽는 게 틀림없어. 그것도 논어를 읽고 있었지. 그것은 상수도 논어를 즐겨 읽었기에 글과 해석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왜 조실랑자의 글 읽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걸까? 참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섬진강 강가로 나와본 상수는 크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강물이 줄기는커녕 더욱 거세게 불어나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일렁이며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목재와 부유물로 인해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까지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상수는 하는 수 없이 강물이 숨을 죽일 때까지 노인의 집에서 묵기를 청하니 노인도 흔쾌히 받아주는 것이었지요. 상수는 갈 길이 막혀 답답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초실과의 대면이 길어짐에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노인의 나룻배는 물살에 떠나려갈 위험을 피해 무트로 올려놓았는데 노인은 아침 일찍부터 배를 손보기 위해 분주했어요. 노인장, 배를 손보시는군요. 내가 좀 도울 일이 없겠소? 글 읽는 선비가 어찌 이런 험한 일에 손을 댄단 말씀입니까? 선비라고 손발이 없겠소. 그래도 힘은 쓸 줄 아니 시켜만 주시오. 이렇게 해서 상수가 힘을 보태 부실한 널판을 뜯어 새로 덧대고 물이 스며들 틈을 찾아 메꾸는 등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데 초실이 점심을 내왔어요. 어머나, 선비님이 어찌 이런 험한 일을. 조실랑자, 노인장이 일러주는 대로 움직일 뿐이니 힘들 게 하나 없구려. 이렇게 며칠 일을 하다 보면 나 혼자서도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겠소. 이 말에 노인과 초실이 박장대소를 하는 거였지요. 상수가 밝게 웃는 초실을 보니 그의 마음도 덩달아 밝아지는 거였습니다. 시장들 하시겠어요? 어서 점심 드세요. 뱃전에 소쿠리를 내려놓고 밥상을 차리는 초실을 보는 상수는 나란 일에 대한 근심도 바삐 돌아가 임금을 뵐 직분도 모두 있고
지금 이대로의 모습만이 마냥 즐거웠어요. 이튿날 초실은 말린 생선이 가득 담긴 소쿠리를 들고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말린 생선으로 곡식을 사와야겠어요. 오, 그래라. 생선이 시라니 좋은 값을 쳐줄게야. 이때 상수가 밖으로 나오며 말하기를, 그럼 같이 갑시다. 나도 마침 사야 할 물건이 있어. 이렇게 하여 상수와 초실이 나란히 동구 밖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초실랑자, 그 소쿠리는 내게 주시오. 무겁겠소. 참 선비님도 양반이 어째 이런 걸 들고 다닌답니까? 상수가 초실의 손에서 소쿠리를 빼앗아 옆구리에 끼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며 쳐다보는 거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학성은 초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쾌했습니다. 상수와 초실이 장터에 들어서니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초실은 말린 생선을 곡식과 바꾸고는 상수에게 물었어요. 선비님, 혹시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난 이대로도 좋소. 참, 내가 필요한 서책이 있는데 책방을 아시오? 네, 저만 따라오셔요. 상수가 곡식 보따리를 등에 둘러매고 초실을 따라 책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책방은 의외로 규모가 컸어요. 상수는 이 책 저 책을 둘러보며 초실에게 말했어요. 초실랑자,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고르시오. 내가 사주리다. 이 말에 초실이 깜짝 놀라며 물러서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무슨 책을... 저는 글을 읽지 못한답니다. 이 말에 상수가 빙그레 웃으며 초실랑자가 글 읽는 소리를 내가 들어 알고 있어. 며칠 전에 읽던 책이 논어 아니요? 초실이 상수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낭자가 글을 읽는다는 것을 왜 감추려는지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여인이 글을 읽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 그러나 상수의 말에도 초실은 고개만 푹 숙일 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장터에서 환호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수가 이 소리에 밖을 내다보니 한 무리의 군졸들이 행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300여 명의 군졸들은 긴 장대의 깃발을 날리며 창칼로 무장한 모습인데 훈련을 마치고 군용으로 귀대하는 행렬로 보였습니다. 그 행렬 맨 앞에 분홍색 천릭 차림의 수장이 높이 말에 앉아 행렬을 선도하는데 그 용모가 매우 용맹스러워 보였습니다. 상수가 가만히 살피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저자는 천릭색을 보니 종사관으로 보이는군. 참으로 용맹한 모습이야. 상수가 이렇게 말하다 초실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초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초실의 눈물은 말을 탄 종사관을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상수는 초실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없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상수와 초실이 장터를 떠나 폭우로 돌아오는 길은 몹시 더웠습니다. 상수가 마침 큰 나무 그늘을 보고는 초실에게 말했어요. 초실랑자, 잠시 쉬었다 갑시다. 이러다 더위 묻겠소. 초실이 마다치 않고 상수를 따라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수는 품을 뒤져 사기로 만든 합 하나를 쥐고는
넌지시 초실에게 건넸지요. 선비님, 이게 뭔지요? 상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며 말했습니다. 30 홍보단이라 하는 연고라오. 피부에 생기를 주고 거칠어진 손을 맑게 해준다는데 낭자의 손에 바르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진주에 간 길에 하나 구했다오. 초실이 상수의 말에 얼굴이 빨개지며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제 손이 몹시 거칠지요. 뱃일을 하자면. 낭자가 노를 저을 때 보니 손이 많이 상해 있었어. 그걸 보자니 마음이 아팠다오. 고맙습니다, 선비님. 초실이 고개를 들어 상수를 바라보는 눈은 부끄러우면서도 정을 숨길 수 없는 그윽한 눈길이었습니다. 낭자, 내가 한양 가는 길을 돌려서 이곳에 온 이유는 사실 초실 낭자를 보기 위함이었소. 초실이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비님이 어찌 저 같은 천민을 아니 될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분에 어찌 반상을 가릴 수 있겠소. 초실 낭자에게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오. 선비님. 내가 하나 물을 말이 있어. 아까 장에서 보았던 말탄 사람 말이오. 내 눈엔 종사관으로 보이던데 혹 아는 사람이오? 아니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헌데 어찌 그자를 보고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오? 이 말에 초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분이 입은 옷이. 상수가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낭자의 말은 부친이 무관이셨소? 상수의 물음에 한동안 말없이 하늘만 올려보던 초실이 작은 목소리로 답을 했어요.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무관 집안이었어요. 증조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말에 상수가 크게 놀라며 대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는 노인장도 벼슬을 했단 말씀이오? 상수의 묻는 말에 초실은 펄떡 일어서며 앞으로 뛰어가며 외치는 거였어요. 선비님, 더 이상은 묻지 말아주세요. 낭자, 초실 낭자. 상수가 황급히 뛰어 초실을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롱불 아래 조촐한 술상을 가운데 두고 상수와 노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가 말없는 가운데 늙은이가 술을 몇 잔 연거푸 들어 마시고는 탄식과 함께 말문을 여는 것이었지요. 실은 이 늙은이는 초실, 소정아 씨의 할애비가 아님지요. 저는 소정아 씨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종복입니다요. 아니, 그렇다면 양반 가문 일터인데 어찌 지금에 이르렀단 말이오? 노인은 긴 한숨과 함께 길고 긴 지난날의 우여곡절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아 씨의 황씨 가문은 대대로 무관벼슬을 해온 명문가로 증조부 되시는 황보영 대감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지내셨고 조부 황관수 대감은 수군 절도사를 역임하셨지요. 소정아 씨의 부친이신 황영규 서방님은 약간의 나이에 묵가, 갑과에 장원급제하셔서 병마절제 도의를 제수받아 평안도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렇게 번성하던 집안이 사달이 난 건 13년 전의 난리에 의해서였지요. 13년 전. 13년 전이면 홍경래 난을 말하는 것이요? 네, 그랬습지요. 그때가 소정아 씨가 5살이 되던 해인데, 말로 표현 못할 비극이 시작되었답니다. 노인의 긴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씨 일가의 종복 태삼이 아시마님의 심부름으로 평안도로 떠난 것은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12월이었다. 남편 황용규가 오랜 기간 외직에 머물러 있음을 염려한 마님이 손수 지은 옷과 물품을 전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영규는 평안도 선천에 파견을 나갔던지라 태삼은 선천까지 찾아가 연규를 만나서는 아시마님이 마련해준 물건과 서찰을 전하니 영규가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다. 영규는 태삼에게 먼 길을 서둘러 왔으니 며칠 쉬고 내려가기를 권하여 태삼이 선천 부중에 머물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난리가 터졌다. 그것은 홍경래 난이었다. 당시 서북지방의 사회적, 경제적, 지역 차별과 불평등의 분노가 터지니 평안도 가산에서 홍경래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규모 농민들이 파죽지세로 관할을 습격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대비가 없었던 고을 수장들은 대항보다는 도주하기에 급급했으니 영교의 파견지인 선천도 이와 같았다. 더구나 선천부사 김익순이 판군에 투항하니 영규도 손쓸 도리 없이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다. 이때 같은 영내에 머물고 있었던 종복 태삼도 함께 붙잡히어 반군 무리에 섞이고 만 것이었다. 이후 반군의 수장 홍경래는 황영규의 무력과 인품을 높이사 반군에 합류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였으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달랐기에 영규는 끝내 협력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차마 영규를 죽일 수 없었던 홍경래는 영규를 계속 포로로 억류할 수밖에 없었다. 영규는 반군 진영에 있으면서 호시탐탐 홍경래를 처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반군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김대린이란 자였는데 홍경래와 진격 형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자 홍경래에 대한 반감이 생긴 것이었다. 이때 영규가 김대린을 찾아가 모의를 하기를 시기를 엿보아 홍경래를 암습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던 김대린이 적극 동조하여 영규와 대린은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어느 날 때가 되었다고 여긴 영규와 대린이 홍경래를 암습했는데 하늘이 돕질 않았다. 그것은 김대린 행동을 유심히 보던 홍경래의 모사인 우군 측의 대비로 암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싸움에서 김대리는 살해되고 홍경래도 영규의 칼을 맞아 큰 부상을 당했으나 수적 열세로 영규는 반군들의 칼에 맞아 절명하고 말았다. 이때 쓰러진 영규는 부축한 종복 태삼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니 나라의 걱정과 딸 소정이 눈에 밟힌다고 말한 단 2마디였다. 이 암습으로 인한 홍경래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봉기군은 진군이 멈춰졌고 조정에서 내려온 토벌군에게 진격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결국
봉기군은 후퇴를 거듭한 끝에 청주성을 거점으로 마지막 농성을 하다 끝내 함락당하니 홍경래도 청주성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반란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부역한 자에 대한 서슬퍼런 칼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반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농민 1,900여 명이 처형되었고 반군을 맞아 도망치거나 투항한 수령들은 더욱 큰 벌을 받았는데 파직과 유배로 감형도 있었으나 대부분 역적으로 몰아 참사를 당했으며 그중 선천부사 김익순도 처형을 당했다. 황영규 역시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영규의 제목은 반군 진중에 머문 의중을 알 길이 없고 탈출하지 아니한 것을 반군들과 합세한 것으로 몰아버린 것이었다. 역적 혐의는 가세를 몰수하고 식솔들은 공신들에게 산업비로 분배하는데 황영규 집안도 이 철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종복태삼은 청주성 함락 전 간신히 탈출하여 한양까지 유리결식을 해가며 간신히 돌아와 보니 집안은 이미 풍비박산이 난 후였다. 긴 이야기를 마친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듣고 있던 상수가 비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홍경래에게 부상을 입혀서 반군의 진격을 늦춘 것만 해도 큰 공을 세웠거늘 어찌 황영규 공의 진실이 거론조차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구려. 자기 살기가 더 급했던 시절이었습죠. 서슬퍼런 공포에 홍경래 이름 석자만 발설해도 곤경을 치렀으니까요. 상수가 긴 한숨을 내쉬며 격분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당시 조정에서도 반군이든 고을수장이든 죄상을 따져보지도 않고 처형한 것이 지나쳤다는 상소가 빗발쳤다 들었어. 허나 세도정치의 핵심인 김문 일가의 힘이 왕권을 넘어서 정치를 좌지우지했으니 역적이 충신이 되고 충신이 역적이 되는 해괴한 세상이 되고 말았소. 참, 그 이후 황영구 공의 가설들은 어찌 되었소? 노인의 말은 이랬습니다. 의군부 나졸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서며 마님을 포박하려 하자 마님은 우리 서방님은 그럴 뿐이 아니다 하며 스스로 자진을 했고 아기씨 소정은 당시 도승지를 지내던 김문일가 집에 공노비로 끌려가니 태삼은 통분하여 텅 빈 집에서 이틀을 울부짖었다. 태삼이 정신을 수습하고 아기씨가 끌려간 도승지 고택 주변을 떠돌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도우심인지 소정이 학질에 걸려 죽음에 임박하니 종의 죽음을 양반댁에서 거둘 수 없다 하여 가만히로 둘둘 말아 문 밖으로 내치었다. 이때 고택 주위를 맴돌던 태삼의 눈에 띄어 아기씨를 들쳐업고 무작정 뛰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숨만은 붙어 있었기에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니 열흘 만에 아기씨 소정이 눈을 떴다. 태삼은 사람의 이목을 피해 남하했고 결국 한양과 멀고도 멀리 떨어진 하동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또한 소정은 역적의 자식이었기에 양반이란 허물을 벗을 수밖에 없었으니 태삼은 스스로 아기씨의 할아버지로 소정은 손녀딸로 세상을 속이며 지내왔던 것이다. 그러나 양반의 씨가 어디 갑니까요? 어려서부터 영특하시고
사서삼경을 다 떼시고 틈틈이 책을 벗삼으시니 저로서도 말릴 수도 없고 해서 남의 눈에만 안 띄게 책을 읽으시라 했는데 그게 선비님 귀에 들어가게 되었군요. 그랬구려. 그랬어. 노인장의 고노고가 참으로 컸소. 이제 중요한 일은 한시바삐 황영규 공의 누명을 벗는 길이요. 그 일은 나한테 맡기시오. 이 말에 노인이 펄쩍 뛰며 만류하는 거였지요. 아니, 선비님. 지금까지의 말씀은 선비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요. 이 말이 새어나가면 우리 아기씨는 죽는 목숨입니다. 어쩌시려고요? 그러자 상수는 노인을 안심시키는 거였습니다. 염려 마시오. 내 나름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니. 그리고 이제는 내 신분을 밝혀야겠소. 나는 장상수라 하오. 사헌부 지평으로 있는데 요번 상감마마의 밀령을 받고 삼남지방으로 시찰을 온 암행어사요. 이 천둥 같은 상수의 말에 노인은 눈과 입이 커질 대로 커진 모습으로 멍하니 상수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이때 방문이 열리며 소정이 들어서면서 상수 앞에 큰 절을 올리는 거였어요. 이 모습에 당황한 상수가 다급히 입을 열었지요. 아니, 소정낭자, 이게 무슨 일이오? 절이라니, 이런. 절을 마치고 얼굴을 든 소정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사또 나리, 소녀 불경스럽게도 나리의 말씀을 다 들었나이다. 이렇게 들어와 여쭙는 것은 소녀는 잘못되어 죽는다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의 역적 누명은 꼭 벗겨드리고 싶은 심정 때문이옵니다. 부디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사또 나리. 소정낭자, 염려 놓으시오. 나의 사명은 탐관오리를 징치하기 위험도 있으나 억울한 자의 항변을 정취하여 풀어주는 일이기도 하오. 소정낭자의 부친이신 황영규 공은 분명 역적이 아니라 충신이오. 내가 이 이치를 따져 기필코 부친의 누명을 씻게 할 것이오. 상수의 호언장담에 소정과 태삼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up하는 거였습니다. 어사또 나리,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틀 후 섬진강은 자기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드세던 물길도 수면 안으로 가라앉아 본래의 맑고 투명한 강물이 되었지요. 노인 태삼은 배를 부리러 강가로 나갔고 상수도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살인문을 나섰어요. 상수는 배웅하는 소정의 두 손을 꼭 잡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소정낭자, 내가 돌아오는 날은 필시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요. 그리고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마음을 말이요. 허락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먼 길 조심해 가셔요. 꼭 돌아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렵니다, 나리. 섬진강을 건넌 상수는 한양길을 재촉했습니다. 건장한 말 한 피를 역참에서 얻은 후 주야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보름 만에 한양에 도착한 상수는 대궐에 들어 상감을 배알했습니다. 한편 하동표구의 소정의 일과는 여느 때와 같았어요. 밥 짓고 빨래하고 하라범 태삼이 가지고 온 생선을 햇빛에 말리면서도 틈이 나면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던 버릇이 생겼으니 그것은 하동나루 든덕에서 강 건너쪽 나루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정은 몇 달 전 상수를 처음 보던 날을 생각해 보았어요. 늠름한 체격에 산에대한 외모의 상수는 소정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지요. 두 번째로 살인문에서 상수를 마주하고는 이게 꿈인가 하고 생각했던 소정은 설레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책을 읽은 것이 상수의 귀에 들어가게 될 줄은 소정 자신도 몰랐었습니다. 사랑의 싹은 그리움이 트이게 한다는 말처럼 소정은 상수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더해갔지요. 이 모습을 보는 태삼은 말없이 빙그레 웃을 뿐이었지만 그 자신도 상수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강상수가 하동포구에 당도한 것은 섬진강가의 벚나무 벚지도 다 떨어진 늦가을 깨였습니다. 서너 명의 관원을 대동하고 도착한 상수는 사무관대 차림으로 양손에는 길다란 목함이 들려 있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가 상수를 맞이하는 소정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 어서 오셔요. 기다렸사옵니다. 이 모습에 상수는 빙긋 웃으며 말하는 거였어요. 소정낭자, 우선 무릎을 꿇고 상감마마의 효서를 받으시오. 상수는 목함을 열어 효서를 펼쳐 들고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효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혼란한 시국 탓에 충신을 가리지 못했으니 실로 안타깝다. 이에 바로잡으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병마 절제도의 황용규를 죄적에서 삭제하여 자기와 시호를 복권하나 이미 나라를 위해 순절했으니 애통하기 그지없다. 이에 충절을 높이사 정삼품 병조 참의로 추정하노라. 소정은 임금의 교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이제 상감이 계시는 대궐 쪽을 향하여 사은숙배하시오. 상감마마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소정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요. 아버님, 어머니, 역적의 누명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모든 한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주무세요. 종복 태삼도 땅바닥에 털썩 앉아 목 놓아 울었으니 슬퍼서가 아니고 너무도 기뻐서였습니다. 상수가 소정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늦어서 상심이 크셨겠소. 10수년이 지난 일이라 증인들을 찾고 교섭하는 게 꽤 시간이 걸렸다오. 상감마마의 특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철저히 파헤친 결과 황영규 공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소. 소정이 눈물이 가득한 두 눈을 들어 상수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리의 은공을 어찌 갚아야 할지요? 내가 이곳을 떠나며 했던 말을 기억하시오.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나의 수고는 다 갚은 셈이 될 것이오. 부탁 말씀이시라면... 소정, 나와 혼인을 약속해 주시오. 내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겠소. 내 목숨보다 아끼리다. 아, 나리... 상수와 소정이 한양으로 떠나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나루에는 동리 사람들이 하얗게 몰려나와 전송을 하는 거였지요. 노를 잡은 태삼이 유쾌하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잡는 노잡이라 섭섭도 합니다만
지금처럼 힘이 솟는 건 처음이군요. 자, 으라차, 어서 가자, 배야. 태삼의 뱃타령이 구수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상수가 소종의 어깨를 가볍게 안으며 한 손을 들어 섬진강 물결을 가리켰습니다. 천지를 뒤집듯 요동쳤던 황토물이 시간이 흘러 수면 밑으로 가라앉으니 평화롭고 비단결 같은 물길로 변하는구려. 아, 한 세상 삶도 이와 같을 것이요. 소정, 당신은 경랑의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나왔으니 다시는 겪지 않을 거요. 아니, 내가 그리 만들겠소. 그래요. 우리 이 섬진강처럼 맑게 살아가요. 그래야지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세 사람을 실은 나룻배는 잔잔한 물결을 타며 행복의 나루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순조임금 때의 홍경래 난인데요. 서북민의 첨대 차별정책과 국정의 부패에 맞선 농민들의 대규모 항쟁이었죠. 네, 이 홍경래 난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난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난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요. 그들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만난 꿈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